안녕하십니까, 박성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7페이지에 나오는 외국한 은행의 매매와 대출 및 보증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여기서부터 보실 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주체가 기관인가, 이제 업무 취급 기관이라고 하죠. 이게 주체인가, 아니면 개인이나 이 대상이 기관에게 하는가를 잘 봐야 돼요. 일단 여기서 이제 기관이죠, 기관. 그러니까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은행. 왜냐하면 이 상대방은 그 반대 입장이잖아요. 얘가 사면 얘가 파는 거고, 얘가 팔면 얘가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는 건 여기 이 은행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해가셨죠? 자, 58페이지로 가면 두 번째 줄에 외국간 업무를 하려면 기재부 장관에 등록해라. 자, 그 다음에 대차대표 손익계산서 내고, 영업소 내고, 법령에 정한 등록 요건 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업무사항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이 있는데 그런 거 안 됩니다. 신고 회피하는 거. 뒤에 가시면 이제 이 과목에 나오죠. 외환을 빼돌리거나 또는 몰래 해외로 반출하거나 이런 거를 도와주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자, 불법 영업행위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세 변동, 고정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보장해라라고 되는데, 밑에 변칙적인 거래 행위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외국한 거래법의 어떤 구멍을 이용해서 외환을 빼돌리거나 또는 변칙적으로 거래한다거나 불법 자금을 보낸다거나 이거 다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에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자, 외국한의 매매 환율은 3과목하고 딱 정확하게 연결되죠. 3과목에서 자세히 보기로 하고. 자, 여기서 우리나라 이제 매매 기준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기준율이 있고, 항상 기준은 우리가 은행 기준입니다, 은행. 그래서 은행이 팔 때, 은행이 살 때 이렇게 되겠죠. 살 때 싸게 사고 팔 때 비싸게 팔겠죠. 그러니까 현찰.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가장 비싼 게 현찰인데, 일단 전신환 매도율입니다. 은행이 파는 거니까. 그 다음에 TC 매도율, 현찰 매도율, 이런 식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자, 제정된 매매 기준율은 1달러에 1,000원. 요 기준환율이죠. 1달러에 100엔. 이렇게 정해지죠. 100엔당 원은 없어요. 고시하는 게 없습니다. 두 개를 통해서 고시되는 게 제정된 환율이죠. 자, 대고객 매매율. 고객한테 팔 때의 매매율이고, 다음 페이지로 가면 전신한, 현찰, TC가 있습니다. 트래블 추액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행자 수표 같은 거죠.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3과목에서 좀 자세하게 배웁니다. 자, 현물한, 선물한. 우리가 현물한은 T 여기 거래됩니다. 여기까지가 현물한. 이 이유는 모두 다 선물한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가 뭘까요? 이게 스팟 레이트라고 해서 스팟 데이트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국하는 T 플러스 2영업일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T 거래를 하시죠? 은행 가시면 바로 당일날 거래하는 거. 여기까지가 현물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선물환이라고 하죠. 선물환 거래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에 결제일이 이렇게 1개월 1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3과목에 자세히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한의 매입이 되어 있고요. 이제 매도가 있어요. 이게 너무나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은행이 매입 사주는 경우죠. 그쵸? 근데 항상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돼요. 현금과 송금이라고 하는 두 개로 꼭 분류를 해야 돼요. 매도도 마찬가지죠. 매도도 현금과 송금입니다. 이거 이제 휴대 수입이라고 하고요. 갖고 들어오는 거 이런 거죠. 얘는 돈을 전산으로 보내는 거죠. 당연히 이게 훨씬 많죠. 한 100억을 이렇게 들고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거주성 4가지 있었죠? 국민인 거주자, 뭐 땡땡땡 뭐 이렇게 4가지. 그래서 국민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놓고요. 그 외. 그 외에는 뭐가 있죠? 국민인 비거주자, 써볼까요? 외국인 거주자. 자,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여기 2개, 4가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곱하면 8가지가 되겠죠, 총. 근데 거기다가, 뭐, 신고사항이 또, 확인, 신고, 신고수리, 허가, 이렇게 4가지가 또 있죠. 그쵸? 또 뭐가 있어요? 이 신고에는 또, 은행, 한국은행, 또 기재부, 이렇게 또 다 있죠. 3가지 또 있죠. 3가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도 있고, 사실은 관세청도 있는데, 어쨌든 3가지 있고, 4가지 있죠. 이게 끝나냐? 이렇게 곱하면 끝나냐? 경우의 수가. 아니고, 여기에 또 수없이 많은 업무 종류가 있어요. 100가지만 된다고 쳐도, 이 경우의 수라는 건, 우리가 암기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죠? 이거만 따져도 800가지인데, 이 10가지만 해도, 이게 몇천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암기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기본 틀만 외우는 게 좋습니다. 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해가셨죠? 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매입은. 그러니까 제한 없다. 일단 그냥 제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국민인 거주자는 매입해주는 건 제한이 없어요. 현금으로 매입해주는 건 제한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2만 불이 넘어가게 되면 이유는 물어보긴 하는데 뭐 제한이 없다. 자, 그런데 송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송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그럼 5만 불 넘어가면 이유를 따집니다. 영수확인서라는 걸 받아요. 송금의 경우. 자, 그 다음에 그 외자들은 일단 2만 불이 넘어가면 사유를 묻습니다. 근데 그 사유가 없다. 그럼 안 돼요. 돈 들어오는 거 거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영수확인서를 받지만 제한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하게 좀 더 보도록 할게요. 큰 틀은 이겁니다. 큰 틀. 이렇게 가서 이건 제한 없다. 5만 불이다. 이게 5만 불이다. 얘는 2만 불이다. 제한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 들어오는 거니까. 자, 매입하는 경우에 거주성 금액에 따라서 원칙상 신고 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따져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게 현찰인지 송금인지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입이라고 돼 있죠. 이게 첫 번째 뭐예요? 거주자로부터 매입이라고 돼 있죠. 거주자라고 하는 거는 보통 국민인 거주자, 외국인 거주자를 말하는데 국민인 거주자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적용 대상인지 누군지 봐야 돼요. 자, 거주자는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거주자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국민인 거주자가 여기 해당되는 거죠. 자, 타발 송금이나 수표. 송금으로 들어오는 거는 전신한 매입률, 은행이 사주는 거기 때문에 매입률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외화 대체거래라는 게 이제 그냥 외화를 바로 집어넣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송금을 외화로 받잖아요. 그럼 그걸 원화로 바꿔도 되고 그냥 외화로 통장에 넣어놔도 됩니다. 자, 여기 나오죠. 거주자 국민 남의 동일한 자에서 2만 불 초과의 대외 지급 수단을 매입하는 경우에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2만 불까지는 제한이 없어요. 2만 불까지 묻지도 않아요, 그냥. 뭐를? 현찰이에요, 현찰. 현찰을 2만 불 갖고 왔을 때 묻지 않습니다. 그냥 사줘요. 근데 2만 불이 넘어가면 질문해요. 어디서 났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빙 서류를 내면 가능하다. 자,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데 외화수표로서 2만 불 초과하는 것을 입구 세관장에 발행해주는 그 외국한 신고 필증이 있어요. 뒤에 나오는데 아무튼 그럴 때는 확인도 면제된다. 자, 그러면 그때 이제 2만 불이 넘잖아요. 이 사람이 이게 어디서 났는지 얘기를 안 해줘요. 어디서 났니? 물어봤더니 그냥 났어요. 그러면 이걸 이전 거래, 그러니까 증여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입금을 하는데 한 50만 불 입금을 하는 거야. 한 5억 원 정도. 나이가 한 15살이야. 5억 원 어디서 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50만 불 어디서 났어? 가 6억 되죠. 어디서 났니? 그랬더니 그냥 주셨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이렇게 주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전 거래로 해서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단순 이전 거래로 매입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제한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증여세 여부를 판정하는 건데 그건 뭐 우리가 따질 게 아니죠. 외국한 거래법에서는 너희가 증여세를 냈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밑에 타발 송금함이 있고 당발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돈이 나가는 건 당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게 타발. 그러니까 이런 그 은행의 매입이라는 건 타발이에요. 타발. 매도가 당발입니다. 우리나라로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입이니까 땡큐죠. 자, 밑에 영수확인제도 별표 한 30만 개 정도 합시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영수확인서. 자, 얘는 일단 송금이에요. 송금. 송금이고 대상자가 누구예요? 국민인 거주자만 됩니다. 별표. 그러니까 대상이 영수확인서는 이런 애들은 안 돼요. 이체는 그냥 국민인 거주자로 써놓으면 편할 걸 이렇게 이상하게 써놔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죠. 자, 영수확인서는 얘만 받습니다. 얘만. 이게 뭐냐 봅시다. 5만 불을 초과할 때 5만 불까지는 송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얘는 들고 들어오는 거고 현찰로 와서 바꾸는 거고 얘는 이제 송금이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5만 불이 안 나오면 묻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거래해 줍니다. 자, 그런데 5만 불 초과의 매입하는 경우에는 취득경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용된다. 자, 외국 통화, 외국 수표의 매입인 경우, 그러니까 수표나 통화는 이거죠, 이거. 그때는 안 물어봐요. 자, 타발 송금된 이게 내용이 진짜 이거를 은행원이 아니고 이거를 읽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도대체 뭔 말이냐? 그러니까 해외에서 송금 들어온 것만 받는다 이거예요. 돈 들고 들어오는 건 아니야. 해외에서 송금 들어왔을 때, 자, 5만 불까지는 묻질 않아요. 첫 번째. 5만 불이 넘으면 사유를 물어요. 너 어디서 났니? 내가 그 미국 가서 맥도날드에서 알바했어.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보내준 거야. 아, 그래? 그럼 급여 명세표네. 내가 해외에다가 책을 써서 보냈더니 인쇄가 온 거야. 아, 그럼 그 서류를 내.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서류가 없다. 이런 경우죠. 서류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인쇄를 받았어. 그럼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서류가 없다. 그러면 어디서 났는지를 물어봐요. 영수확인서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내면 그걸로 처리합니다. 급여나 항목으로 처리를 하고요. 만약 그게 아니고 서류가 없다. 그러면 영수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사유를 물었죠. 뭐 어디서 났어? 인쇄를 받았어. 그걸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서류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이전 거래. 그러니까 증여다. 라는 거예요. 이해갔죠? 그러니까 5만 불 넘기 전까지 묻질 않아. 넘으면 물어봐. 물어봤는데 사유서가 있니? 사유서를 내면 되고요. 사유서가 없는데요? 그러면 영수확인서를 써. 되게 그냥 한 장짜리 종이에요. 그냥 자기가 써도 되고요. 되게 조악합니다. 이거 무슨 사유로 돈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전 거래로 처리합니다. 자, 영수하는 것으로서 징구 방식으로 매입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얘가 돈이 들어왔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그럼 부동산을 산 돈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서 샀거나 산 걸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어디 있지? 처음에 나갈 때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거래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냥 몰래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받았다 그런 거죠. 자, 5년간 보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 전화를 해요. 아, 이거 어디 통장에 넣어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송금이 들어오면 어디 통장에 넣어달라고 들어오거든요. 여기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받거든요. 근데 전화를 안 받은 사람, 연락이 안 돼. 그러면 3영업일이 지나면 그냥 바로 입금을 해버립니다. 바로 입금을 해버리고 그냥 이전 거래로 처리해요. 그래서 밑에 66페이지에 수취인 불명 그 영수사유에다가도 별표를 쳐놓으세요. 이거 다 중요합니다. 자, 3영업일 이내에 영수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징구를 생략하고 다음날 역시 이전 거래로 간주한다. 밑에 국세청, 관세청, 만불 넘어가면 통보됩니다. 그 만불 기준은 거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만불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세 번째 줄에. 자, 여기까지 됐죠? 어렵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그외의자들인데, 그외의자들은 이제 현찰. 2만 불까지는 매입이 가능합니다. 자, 동일자, 동일인 기준으로 2만 불을 초과해서, 초과 시에는 처분 사유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절차 등을 이해하지 않으면, 해당 절차를 사전 이행해야 된다. 다만, 처분 목적이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외 자금으로 간주하는데,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자, 그래서, 외화 대체 거래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밑에 거기 볼게요. 매입 제한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동일자 2만 불까지는 매입 제한이 없어요. 자, 그런데 휴대소지한 대외 지급의 매입 제한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그럼 이제 공항을 통해 들어오겠죠. 그럼 이 사람이 10,000불을 넘어가는 순간 세관에 신고를 합니다.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으로 도착하면은 한 20분 전에 깨우죠. 참 잘 자는데 깨워요. 그래가지고 레슨 젤러맨 이러면서 여러분들 종이를 하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종이를 빨리 써세요. 그래서 뒷장에 보면은 자, 10,000불 넘어가면 여기다 서명 사인 하세요 라고 나와요. 그럼 세관에 신고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0만 불을 들고 들어왔다. 그럼 신고를 합니다. 그럼 외국한 신고 필증이라는 걸 끊어줘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10만 불을 들고 들어왔죠. 그러면 이 신고 필증 안에 10만 불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10만 불까지 환전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 뭐예요? 들고 들어온 거죠. 10만 불까지 환전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안 끊어갖고 갔다. 이게 없다. 그럼 2만 불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게 그 내용이에요. 자, 밑에 소지한 경우에는 정당한 소지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외국한 신고 필증 또는 대외 지급 수단 매매 신고 필증이라는 게 있어요. 더럽게 길죠. 대외 지급 수단 매매 신고 필증. 이거 이제 한국은행에서 끊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잊어버리면 여기서 끊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2만 불 이하는 입증 서류가 없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볼게요. 이게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는 2만 불이 넘어가도 그냥 이전 거래로 처리하잖아요. 얘는 2만 불이 넘어가면 이게 없으면 절대 환전이 안 됩니다. 밑에 볼게요. 자, 2만 불 초과이면서 재원 확인 입증 서류가 없는 경우는 매입이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2만 불 넘어가도 된단 말이에요. 야, 안 된다. 자, 그래서 처음 매각 실적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재환전이 가능하고 재환전 가능 금액은 모두 해외 송금이 허용되기 때문에 원천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그냥 이게 없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가 한 20만 불을 그냥 환전해버려요. 원화로. 제한이 없다고 치면. 그럼 얘는 이제 나중에 나갈 때 이 원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원화로 바꿨으니까. 얘를 외화로 그냥 무조건 바꾸게 해줍니다. 영수증이 있으면. 그럼 외화의 반출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어디서 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두는 거예요. 자, 그럼 송금은 어떻게 되냐? 송금은 상관없어요. 송금은 2만 불이 넘잖아요. 그러면 환전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 해외 재산 반입이라고. 그게 제한 없이 됩니다. 왜냐하면 송금이라는 건 해외에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서, 그죠? 그럼 해외에 있는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땡큐예요. 이 20만 불은 지금
어디 사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거를 갖고 왔는지도 모르고, 그죠? 우리나라에 돌고 있는 돈을 갖고 올 수도 있고. 이 외국한 신고 필증을 끊는다는 거는 뭐냐면, 일단 얘는 검증이 된 거야. 너는 우리나라 돈이 아니야. 요거는 송금 보내오니까. 이것도 우리나라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제한 없이 반입이 가능하고, 가래다 가능합니다.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한 없다. 이거예요. 되게 어렵죠? 여러분들이 곱씹어서 여러 차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파는 거예요. 파는 거. 자, 파는 거는 일단 우리나라 똑같은데요. 매도는 자, 국민인 거주자 현금은 제한 없어요. 현금으로 사고 파는 건 제한 없고 송금은 5만 불까지만 됩니다. 사유가 있으면 사유에 따라서 보낼 수 있어요. 사유가 없으면 5만 불까지. 나머지 그 외는 현금은 만 불까지, 만 불까지밖에 안 됩니다. 여권 기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송금은 똑같이 5만 불이에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보내는 거니까 현찰로 바꾸는 거 우리나라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들 현찰로 100만 불 바꾸고 싶다. 바꾸세요.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지 목적이라고 해서 그냥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넣는 거 있잖아요. 외국 그 외화 통장에. 그건 그 신고도 안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불 바꿨어요. 예를 들어 돈이 많아갖고 1,000만 불 바꿨다. 괜찮아요. 신고는 됩니다. 국세청이나 이런 데 신고는 되는데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해외로 나갈 때는 이제 신고해야 돼. 해외로 나갈 때 만 불이 넘어가면 세관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행 갈 때 100만 불 들고 나가고 싶다. 들고 나가세요. 뭐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왜냐? 여러분은 이거니까. 그쵸? 근데 송금은 안 돼요. 송금은 사유가 없으면 5만 불까지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자들은 안 돼요. 이건 해외 반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 불까지만 되고 사유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들고 들어온 돈이라든가 이게 사유가 있으면 가능한데 사유가 없다. 만 불. 송금은 5만 불까지입니다. 사유가 있으면 뭐 그 사유에 따라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한 1년에 1억씩 벌었어. 12억을 벌었다. 그것도 보낼 수 있어요. 사유가 없으면 5만 불까지. 정리하면 끝입니다. 자, 68페이지. 은행이 팔고 고객이 산다 그런 거예요. 매각, 솔드하여 교환하는 것이다. 자, 당발 송금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외국환이 매각이 일어난다. 적용환율은 은행에서 팔기 때문에 현찰 매도율, 전신한 매도율, 여행자 매도율이다.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거주자에 대한 매각. 그래서 인정된 거래라고 하는데 외국인을 제외한 거주자, 그러니까 국민인 거주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현찰을 매도하는 거는 소지 목적이다. 밑에 볼게요. 소지 목적 매각. 그 대상, 국민인 거주자 제한 없다. 뭐 현찰을 갖고 있어도 되고, 뭐 수표 갖고 있어도 돼요. 근데 만불 넘어가면 초과됩니다. 통보돼요. 만불 넘어가면 통보된다. 만불만 넘어가면 통보가 될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이 외환 통장에 넣잖아요. 그러니까 외환 통장이라고 하죠. 신고도 안 돼요. 자, 밑에 나오죠? 그 거주자 계정, 외화 신탁 계정. 이게 뭐냐면 그냥 외화 통장이에요. 통보되지도 않는다. 제한도 없어요. 자, 이체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국내끼리는 어디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현금에 대한 내용이죠, 현금. 그러니까 송금을 얘기를 안 해줘요. 송금이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자, 국내에서 70페이지.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매각. 여기죠. 그 외자들의, 그 외자도 똑같습니다. 자, 실적 범위 내까지. 실적 범위라는 건 본인이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보수나 대외지급. 3번의 별표. 자, 일반 해외 여행 경비. 외국인 거주자는 일반 해외 경비로 나갑니다. 그 나머지 두 명은 그냥 재매각이라고 해서 어차피 만불이에요. 자, 만불까지 되고, 그 다음에 여권에 기재한다. 자,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이 두 명을 말합니다. 국민인 비거주자, 외국인 비거주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송금은 5만 불까지, 매각 실정이 없는 경우 10,000배까지 재매각. 이게 현찰이에요, 현찰. 그래서 2번에 보면은 그 위에 있는 그 71페이지에 그 맨 위에 있는 5만 불은 송금이고요. 3번은 그 환전입니다, 환전. 그러니까 참 어렵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큰 틀은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 뭐 디테일하게 기억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복잡하죠. 자, 3-4. 서로 다른 외국환 통화 표시 외국환의 매매. 그러니까 뭐 달러 갖고 왔다 유로로 바꾸는 거 뭐 제한 없이 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외국환 은행은 외국환 신고 필증을 교부하게 돼 있어요. 자, 뒤에서 외국환 신고 필증은 나오니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그러니까 통보가 됩니다. 그 72페이지로 가면은 일단 이런 거래를 하잖아요. 10,000불만 넘어가면 무조건 신고가 돼요. 신고 안 되는 거 있죠. 뭐냐면 국무인인 거주자가 현금을 외화 통장에 넣을 때, 그러니까 내가 원화를 갖고 와서 달러를 사서 바로 통장에 넣는 거는 신고가 안 돼요. 자, 외국환 은행이 거주자에게 동일자 동일인 10,000불을 초과해서 여행자 수표를 매각하면은 10월 이내에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그 웬만하면 다 10,000불 넘어가면 다 신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외국환 은행과 외국환 매매의 차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 4번 73페이지 4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허가사항 중에서 몇 안 되는 그 신고 중에서 기재부 신고가 나와요. 자, 73페이지에 그 4-2번을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외국환 은행이 비거주로부터 미화 5천만 불입니다.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빌리는 거죠? 여러분이 빌리는 게 아니라 외국환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비거주가 누굴까요? 해외에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뭐 은행이라든가 이렇게 채권 같은 거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화 자금을 상환기간 1년, 엔드 1년 초과했다. 이때만 기재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거다. 라는 거죠. 이해 갔죠? 이겁니다. 5천만 불 초과, 상환기간 1년 초과할 때. 그겁니다. 다음 페이지. 1년 이하의 단기자금 차입은 제한사항이 없어요. 1년 이하는 그냥 보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행끼리도 이제 외화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빌리고 이런 건 괜찮다. 자, 외화 증거금 거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그냥 그 파생상품 거래 중에 선물 선도 계약 보면은 그 증거금 같은 게 있잖아요. 뭐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증거금 거래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사고 팔아야 되니까 증거금으로 거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최소 증거율 같은 경우 있는데 증거금을 이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보고하고 기재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매입과 매도의 큰 틀 봤어요. 그럼 상대편에 보면 이게 은행 기준이고 상대편에서 우리가 고객 기준이잖아요. 고객 기준은 기관, 정부, 법인 똑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다 반대쪽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매도면 매입, 매입이면 매도 이렇게 생각해서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되고 뒤에도 나와요. 한번 반대쪽의 입장에서 또 보니까 그때 보도록 합시다. 자,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75페이지부터 보도록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